임재범은 1962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출생인 대한민국 가수이다. 1986년 서울고등학교 동창인 신대철이 이끌던 국내 최초 헤비메탈 밴드인 시나이 1집 헤비메탈 시나이에 참여해서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부르며 대중음악계에 데뷔했다. 이후 록과 발라드 장르를 넘나들며 전천후 보컬로 명성을 날린다. 전성기 기준 보컬계에서 톱클래스 위치이다. 맹수의 포효를 연상케 하는 풍부한 성량과 두터우면서 애절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음색의 범용성이 사기적이라 다른 음색이 좋다는 가수들과 비교해서도 그 범위가 넓어 록, 메탈, 발라드, R&B, 소울, 포크, 블루스 등 거의 모든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과 독창성으로 소화해낸다. 예를 들어 메탈을 부를 때는 소울을 부를 때의 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특정 장르에 맞는 발성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의 정도가 탁월하다. 또 여린 소리부터 괴수 같은 중음의 그로울링, 갈아서 내는 듯한 샤우팅까지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임재범의 창법은 락 음악과 소울, 팝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의 영향을 받아 완성되었다. 임재범이 팬카페나 라디오에서 밝힌 바로는 락 쪽으로는 데이빗 커버데일, 로니 제임스 디오, 롭 헬포드, 제프 테이트이고 소울이나 팝 쪽으로는 스팅, 제인스 잉그램, 루더 밴드로스 음악 등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녹음할 때 곡에 어울리는 특정 가수들의 소리를 썼기에 몇몇 곡에 그들의 소리가 숨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다양한 창법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라이브 할 때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은 지금은 사라진 그의 블로그에서 임재범과 함께 영국에 거주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드럼 연주자가 영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밴드 마멀레이드의 후기 드럼 연주자로 활동했던 친구라 주위에 많은 유명 음악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미하일 쉔커 밴드의 보컬 게리 바든을 추천했다. 그러나 저는 밴드 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인 보컬을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급기야 재범이를 영국으로 불러오게 되었다. 라고 썼다. 임재범이 영국 본토 시장 공략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탁월한 락 보컬로 여기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대목이다. 2006년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신해철이 말하길 리즈 시절의 임재범은 롤플레잉 게임에 들어갔을 때 전사이면서 마법을 배우고 아이템을 긁어 모아서 칼을 바꾸고 갑옷을 바꾸고 투구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손에 넣는 불가사리 같은 존재 같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적인 보컬리스트들의 흉내내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단련시켜 나가고 있던 젊은 보컬리스트가 또 그 이후에 아시아나 등의 여러 락밴드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정제되고 단련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지에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소울이라든가 발라드의 여러 팝을 소화하는 여러 가지를 집어삼켜버리고 그리고 또 원래 임재범이 소유하고 있던 음역대 훨씬 이상의 거의 한 옥타브에 가까운 음역대를 손에 넣어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손에 넣고 나서는 마치 이제 이 앞으로의 행보는 이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내 맘인데 뭘 하면 좋을까? 왼손에는 포크 300개, 오른손에는 나이프 15개, 그리고 발에다가는 국자를 차고 있고 도대체 뭘 요리를 하면 좋단 말인가? 나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 동년배 또래의 가수들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언더그라운드 혹은 헤비락신에서 탈출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몰라 난 노래 연습해 이러고 지리산에 들어가 버리기도 했다. 가끔 수련의 결과물로 앨범을 내어주시고는 앨범에다가 내공과 외공을 겸비하면 이렇게 되느니라 아이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신대철은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108회에서도 저는 굉장히 임재범 씨 보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아했었어요. 야, 우리나라에 저런 보컬이 있었어. 정말 대단해. 라고 평하기도 했다. 2011년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이현우의 뮤직 라이브를 진행할 당시 이현우는 처음 음반사의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마침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있던 임재범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아 내가 과연 가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무척 고민했다고 밝혔다. 속으로 하필이면 임재범이야 라고 했다고 한다. 임재범은 음악 채널 엠넷에서 교수, 가요 전문 기자, 평론가, 뮤지션,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명의 심사위원단이 한국 가요사를 빛낸 전설의 가수 100명을 선정하면서 레전드 20인의 보컬 아티스트에 선정되었다.
진심을 노래한 카리스마 보이스 임재범은 살아남은 그리고 살아있는 록 보컬리스트다. 헤비메탈로 시작한 임재범의 강렬한 힘은 시간과 관록이 켜켜이 쌓이며 큰 울림을 갖게 되었다.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한 내공은 때로는 경외로 듣는 이들을 밀어냈고 때로는 짙은 찬양으로 듣는 이들을 끌어당겼다. 살아남은 자의 살아있는 목소리, 단 한순간도 잊힌 적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해가는 그의 목소리에 박수소리는 더욱 커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록밴드 부문 레전드 20에서도 그의 데뷔 앨범 시나이 1집 헤비메탈 시나이가 선정되었다. 한국 헤비메탈의 개척자 신대철은 시나이가 장르 음악을 좀 더 일반화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밴드 그룹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시나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언더그라운드 장르였던 헤비메탈을 주류로 끌어올린 주인공으로 평가받는다. 비록 대중적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받은 적은 없지만 항상 우직하고 튼실한 존재가 시나이다. 한국의 록팬들은 1980년대에도 지금도 시나이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임재범은 2006년 조선일보에서 김연우 등의 보컬 트레이너들에게 물어본 최고의 보컬리스트에서 조용필, 이승철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한국 가수가 갖기 힘든 톤과 파워를 가졌다는 평을 받았다. 월간 조선에서 대중문화, 음악평론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한국 대중가요 역사를 통틀어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선정한 결과 80년대 이후 가수 중 이승철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의 가수는 질문에 임재범은 어떤 곡도 임재범의 창법으로 소화해내는 록 보컬의 레전드, 기교와 형식을 넘어선 깊이감을 갖춘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음악 전문가 20인에게 질문한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에서도 조용필, 이승철, 인순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2009년 이선희는 20대 시절 시나이의 임재범을 보며 저렇게 부를 수 없어서 절망했다고 한다.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 김영석이 임재범과 함께한 프로듀싱 도중 녹음실 가창을 하던 임재범을 보며 가수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임재범의 반만큼만 노래할 줄 알면 좋겠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대중음악 사운드에서 한국 대중음악 명예의 전당에 추천하는 100인을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 드러머, 키보디스트,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반 기획자 10개 분야에서 각각 10인을 선정한 결과 한국 대중음악 최고의 보컬리스트 10인에 이승철과 함께 선정됐다. 음악 취향 Y에서 선정한 발라드 베스트 100에서 너를 위해가 13위, 박정현과 함께 부른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17위에 올랐다. 2018년 한국음악 대중 100대 명반에서 34위의 헤비메탈 시나이가 선정되었다. 100대 명반 선정은 총 3번의 시도가 있었고 첫째로 1998년 잡지 서브에서 선정된 리스트, 둘째로 2007년 음악 전문 웹진 가슴 네트워크에서 52인의 선정위원을 위촉하고 100개의 명반을 선정해 경향신문에 공개하고 리뷰를 연재했던 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 2018년 언론사 한겨레, 음원 사이트 멜론, 출판사 테림스코어가 47인의 선정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정한 리스트가 있다. 임재범의 데뷔 앨범 시나이 1집은 3차례 연속 선정되었다. 임재범의 보컬적인 장점을 요약하면 허스키한 탁성과 맑은 소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컨트롤 능력과 스피드한 음악까지 쉽게 소화하는 뛰어난 리듬감, 한 소절조차 흘려보내지 않는 디테일, 열린 발성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성량, 저음과 고음을 오가는 넓은 음역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자신만의 감정과 창법으로 소화해내는 표현력이다. 발성을 보자면 성량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보인다. 고음뿐 아니라 중저음에서도 성량이 크게 나오고 게다가 야외 콘서트에서도 관중석 뒤쪽까지 울려 퍼지는 수준이다. 거기에 허스키한 음색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파워가 전부 성량이다. 파사지오 구간에 진입할수록 터져나오는 듯한 강렬한 고음력 성량도 백미이다. 게다가 가성이 진성처럼 들려서 따라 부르기도 어렵다. 음역대 역시 가성을 포함한 0옥타브 레 샵부터 3옥타브 솔까지 소화해내는 상당히 넓은 음역을 가졌다. 임재범의 전성기는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시아나와 웨인 부대에서 활약을 위시한 강력한 록 보컬로서의 전성기. 이 당시 임재범의 거칠고 강렬한 벨팅 창법과 거대한 성량, 파워풀한 샤우팅은 웬만한 헤비메탈 록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유의 낮은 톤으로 3옥타브 후반대를 발성하는 강력함과 폭발적인 스크래치를 듣다 보면 같은 음을 내는데 옥타브는 다른 두 음이 동시에 들리는 정도로 그야말로 악마의 포효가 따로 없었다. 또한 젊은 시절이다 보니 곡을 부르는 5분 동안 소리에 힘이 줄지 않는 괴물 같은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원래는 고음이 주묵이었던 보컬은 아니었고 나이가 들면서 성대의 팽팽한 내전율과 탄성력이 필요한 파사지오 구간에 음이탈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임재범에게 리즈 시절의 로코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 임재범은 90년대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감성 보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대는 어디에,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너를 위해, 비상을 비롯한 발라드풍 곡을 잇따라 발표하며 파워풀한 로커에서 부드러운 발라드로서의 전환을 시도했고 대중성은 이때가 더 좋았다. 그러다 또 한동안은 두문불출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11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며 제3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특히 여러분의 무대를 통해 감성 보컬의 포텐을 제대로 터뜨렸다. 이후에도 특유의 애절한 음색을 이용한 매력적인 중저음, 감정을 토해내는 듯한 고음에 몇몇 사연이 만들어낸 불세출의 감성이 더해져 손색 없는 발라드의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는 상황이다. 2022년 6월 16일 세븐 싱글에 발표된 성인 취향의 발라드 위로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임재범은 본인 정규 앨범에 실릴 곡들의 멜로디를 대부분 스스로 작곡한다. 고해, 비상, 그대는 어디에 등이 임재범이 멜로디를 만든 유명한 노래이다. 이런저런 루머가 많은 임재범이지만 지인들의 임재범 성격에 대한 평은 세간의 평과 상당히 다르다. 일례로 30년 지기인 김도균은 MBN 아궁이에서 평소 임재범은 양처럼 순하다. 다만 너무 바르고 교과서적이다 보니 틀을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데 세상 일이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다. 임재범을 거친 남자로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배우 손지창은 200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형과 몇 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형의 동생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괴팍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다정다감했고 모든 면에 천재성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너무 순박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라고 했으며 지난 2011년 임재범, 손지창, 그들의 아버지인 세 부자 간의 상봉 후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좋은 형을 갖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형은 음악적 재능을 떠나서라도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임재범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동창들에 따르면 임재범은 제2국민학교, 제2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 3학년 시절에는 당시 학생들의 제식 훈련을 지휘하는 학생연대장을 지냈고 또 학생들의 질서를 담당하는 규율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다니다 가수를 하기 위해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친했던 동창생들은 그가 우등생까진 아니었어도 반듯한 학생이었고 일단 친해진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머러스한 학생이었다고 기억했다. 임재범의 국민학교 동창인 B씨는 재범이는 늘 좋은 옷을 입은 예쁘장한 아이였고 쾌활하고 명랑했다라고 말했다. 중학교 동창인 C씨는 그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낯을 좀 가리는 편이어서 평소에는 무게를 잡았지만 일단 친해진 친구들에게는 배한성 씨나 이대근 씨의 성대모사를 하거나 가수들 모창도 들려주곤 했다고 말했다. C씨는 친한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자주 들려줘서 웃음을 주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착한 친구였다고 말했다. 개그맨 정성호는 임재범에 대해 사실 나도 가수다는 일회성 코너로 기획됐다. 처음에 괜히 희화화해 누가 될까봐 겁이 났다. 부담이 컸는데 예상과 달리 반응이 엄청났고 그래도 불안감이 없지 않았는데 임재범 형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즐겁게 잘 보고 있다. 계속 같이 잘해보자. 응원해주셔서 겨우 가슴을 쓸어내렸다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재범은 최근 콘서트 무대에서 정재범을 화제로 올렸고 정성호에게 문자를 보내 소재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걱정도 해줬다. 심지어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떠냐고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줬다. 정성호는 아직 실제로 뵙지 못했지만 정말 털털하고 좋은 분이고 제가 웃다가 통화가 끝날 만큼 유머 감각이 탁월한 분이라면서 가수가 아니라 배우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정성호는 임재범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자신이 6개월간 나도 가수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임재범의 지원이 컸다. 그는 사실 하는 동안 안티팬이 많이 늘었다. 임재범 형님 팬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임재범 형님이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줘 지금까지 잘해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인터뷰 기점 다음 주에 둘째 딸을 갖게 되는 정성호는 정재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둘째도 딸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계속 낳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성호는 MBC TV 웃고 또 웃고 나도 가수다에서 가수 임재범을 따라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임재범은 정성호 부부를 직접 자신의 콘서트에 초대하기도 했다. 정성호는 임재범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부부를 정말 잘 챙겨주셨다. 나와 아내를 자신의 콘서트 무대에 세워줘서 영광이었다며 말이 별로 없으셨는데도 포스가 대단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영호는 임재범을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김영호는 방송에선 귀엽고 익살스런 임대디의 모습이 많이 비춰지지만 촬영하지 않을 땐 남에게 말도 안 걸고 조용히 음악만 듣는다.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기 힘들어하지만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차지연은 임재범 씨를 처음 봤을 때 무섭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 진짜 무서워서 기가 팍 죽었다. 그러다 두세 번 뵙고 나니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속은 참 여린 분이라 생각이 들더라. 투박하게 밥 먹었나? 라고 짧게 말을 해도 영원히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란 느낌이 왔다고 밝혔다. 윤도현은 임재범의 첫인상에 대해 무서웠지만 막상 만나보니 선하시다며 임재범을 만났을 때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다. 임재범 형님과 의형제를 맺었다. 강렬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묘한 에너지를 가진 분이라 전했다. 임재범의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는데 가면 잘해주고 선물도 해주며 자상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나도 답례로 자전거를 드렸다며 우정을 과시했다. 소울 다이브는 호랑이 같은 면은 선배님의 카리스마를 말하는 것이다. 정말 호랑이처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강한 면목 속 숨겨놓은 부드러운 진심으로 후배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다며 식사를 챙겨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무대 위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배려해주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호랑이보다는 어머님 같은 선배라고 전했다. 1집 당시 록을 버리고 다른 장르를 시도했을 당시엔 출연 정지를 당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고 자의로 잠적한 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억측을 사실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임재범이 이 밤이 지나면으로 나가수 출연 당시만큼 인기를 얻었던 건 1991년이었고 출연 정지 기사가 난 건 1993년 3월 이후이다. 그가 1년간 오대산에서 칩거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92년 특종 TV 연예 임재범, 신대철을 비롯한 C9 멤버들과 함께 특종 TV 연예에 출연한 임재범은 인터뷰에서 혹시 또 한 번 증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글쎄요, 증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라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제가 물이 아니므로 더는 증발할 이유는 없고 다 말랐습니다 이제 라고 대답하는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임재범의 반항적인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었다. 임재범은 1990년대 토요일은 즐거워에 나가서 이 밤이 지나면을 딱 한 번 불렀는데 지금의 나는 가수다만큼 반응이 왔다. 하루 새에 갑자기 음악 차트 3, 4위 상위권에 랭크가 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임재범 1집은 60만 장 이상 팔리는 놀라운 판매고를 보였다. 하지만 로커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임재범에게 이들은 솔로로 잘나가서 좋냐고 비아냥거렸고 로커의 자존심을 버렸단 생각에 임재범 또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임재범은 가끔 포장마차 이런 데서 막걸리 한잔 할 때면 신대철한테 무조건 사과부터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로커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마이클 볼튼으로 불렸다. 결국 그는 리듬앤블루스나 소울, 발라드는 진정 하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며 오대산 등에서 1년간 잠적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앨범을 내고 잠적하고 다시 돌아와 앨범을 내고 잠적하는, 아니 증발하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김준호는 임재범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잠적을 했다고 했고 실제로 소속사에게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보면 잠적은 임재범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그리고 임재범은 가수를 꼭두가시처럼 다루는 연예계 상황, 홀대받는 한국 락 음악,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가수를 존중해주지 않고 비판하는 대중들에게 스트레스를 느꼈고 이런 점 또한 잠적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재범이 재조명 받는 계기는 2011년 나는 가수다 출연이다. 아내가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비보 속에 나가수 출연 제안이 왔고 아내를 위해 출연을 결심한 임재범은 끝판대장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해 대표곡인 너를 위해를 열창, 선호도 경연 1위를 차지했다. 사실 음정이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어필해 시청자들의 눈에서 눈물까지 뽑아냈다. 즉, 전성기는 이번 공연보다 더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무대 전 인터뷰에서 내가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마니아 수준의 가수라고 생각한다는 망언이나 꼴등하면 집에 가서 애나 본다 등 의외로 예능성 멘트도 날려 토크에서도 빛을 냈다. 윤도현의 말에 따르면 엄청난 대선배님이시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만나기 전부터 두근두근 했었는데 의외로 이야기해보니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는 아줌마 스타일이라고 했다. 임재범 역시 윤도현과는 공통스러운 장르에 종사했다는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처음 만났을 때도 주먹을 맞부딪히며 락앤롤 베이비라고 외치기도 했다. 윤도현 갤러리에서는 임재범을 임대디, 윤도현을 윤베베로 부른다. 경연 1차전에서는 남진의 트로트곡 빈잔을 편곡해 들고 나왔다. 장르적으로 보면 한국 전통 사운드에 하드록을 결합한 형태로 마치 시나이나 아시아나 시절에 보여주던 음악을 연상시켰다.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인 장기호 교수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만하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결과는 생각보다 낮았던 4위였다. 하드했던 스타일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 탓이라는 분석이 있다. 컨디션도 최악이었던지라 보컬 운영에서 아쉬운 점은 있었던 건 사실이나 특유의 카리스마와 놀라운 편곡은 극찬을 받았다. 이후 젊은 층 가수나 아이돌 천하나 다름없는 KBS 뮤직뱅크에서 4집 앨범의 타이틀곡 너를 위해가 발표 11년 만에 1위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상대는 박재범이었고 범의 전쟁 디지털 음원, 방송 횟수, 시청자 선호도에서 임재범이 박재범을 앞섰으나 음반 판매량에서 박재범이 앞서 결국 박재범이 1위를 차지했다. 5월 16일에 맹장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흘이면 태어날 수는 있지만 당분간 노래를 자제하라는 의사의 당부 때문에 나가수 제작진과 향후 출연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23일 녹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20일 드라마 시티헌터의 OST 곡인 사랑이 공개되었다. 임재범 특유의 감성에 순식간에 멜론 실시간 차트 3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5월 21일 1위로 올라섰다. 도시락, 엠넷닷컴, 벅스뮤직, 소리바다, 싸이월드 등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 본방이 시작하기도 전에 OST가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나는 가수다 23일 녹화에는 참여했지만 결국 건강상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하차를 결정했다고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하차 후에는 건강을 추스르며 콘서트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월 22일 방송된 나는 가수다 최종 경연에서는 다시 한번 최종 보스 모드로 각성하고 경연 순서도 7번째라는 이점과 1차 경연보다 나아진 목 상태로 완벽히 편곡한 여러분을 선사했다. 청중단은 기립박수 및 눈물바다였고 자문평가단의 평가 역시 극찬 일색이었다. 이후 원곡자인 윤복희는 임재범은 내가 왜 이 가사를 썼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X를 통해 감상평을 남겼고 작곡가 윤향기 목사 또한 내가 남자라 그런진 몰라도 윤복희가 부른 원곡보다 훌륭하다며 극찬했다. 임재범 역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대신 불러준 것이라 스스로 겸손해했지만 2차 경연 순위는 무려 28.9%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8.9%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을 하면 이는 청중평가단 500명이 각각 3표씩을 행사해 나온 총 1,500표 중에서 433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중평가단 전체의 86.6%가 임재범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운데 나가수는 여러가지 이유로 각종 루머에 휩싸이게 되었고 루머를 제작진에서 부인한 후엔 언론에서 임재범의 난동설이 보도되었다. 임재범 측은 실제로 다툼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난동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2011년 5월 31일 자신의 팬카페에 심신과 영원히 지쳐 영국으로 떠난다는 글을 올리고 돌연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가수다로 갑작스럽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일어난 엄청난 관심과 부담에 본인이 지친 듯 했다. 6월 11일에 있을 돔 아트홀 공연 연습을 위해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돔 아트홀 공연이 취소되면서 또 도마에 올랐다. 임재범이 영국으로 멋대로 떠나버려서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일부 네티즌들이 썰을 퍼뜨렸지만 공연 기획사에서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해명했다. 2011년 7월엔 카페라떼 CF도 찍었다. 그해 매일 유업은 컵커피 시장에서 4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고 한다. 2015년 3년 만에 신곡이자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발매로 방송가의 러브콜이 뜨거웠지만 2011년 MBC 나는 가수다와 바람에 실려 이후 4년째 방송 출연이 없는 임재범은 여전히 자신만의 동굴 속에 있었다. 임재범 측에 따르면 임재범이 30주년 기념 앨범을 낸다는 사실이 알려진 9월부터 토크쇼와 음악 예능을 중심으로 방송가에 출연 제안이 쏟아졌다고 한다. 방송 출연이 거의 없던 임재범은 이미지 소모가 없어 늘 신선한 인물을 찾는 방송가의 구미에 맞는 섭외 1순위였다. 특히 임재범은 데뷔 3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어 방송 출연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임재범은 방송가의 요청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었다. 임재범 측 관계자는 지상파와 케이블 등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고 있지만 임재범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3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애프터 더 선셋 화이트 나잇은 2015년 10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2회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 남동체육관, 부산 백스코, 울산 동천체육관, 광주 염주체육관, 일산 킨텍스, 대구 엑스코, 수원 실내체육관, 성남 아트센터, 의정부 실내체육관, 그리고 서울 세종문화회관 등 2016년 2월 14일까지 총 10개 도시에서 14회 동안 진행된 투어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전국 콘서트 투어는 공연 시장의 전체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객석 점유율은 98%를 보여 더욱 눈길을 끌었다. 2015년 11월 29일 히든싱어로 4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히든싱어 관계자 측은 시즌1부터 임재범의 섭외를 위해 접촉을 시도했었다. 이후 삼고철효가 결실을 맺었고 시즌4의 초반 라인업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조승욱 CP는 서울 상암동 JTBC 본사에서 열린 히든싱어4 기자간담회에서 임재범은 워낙 방송 출연을 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간간히 콘서트만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CP는 그런 임재범에게 고마워하면서 방송가에 떠도는 임재범에 대한 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녹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고 또 모창 능력자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만의 속 깊은 이야기, 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최초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든싱어에 출연한 임재범은 중간중간 아재 개그도 터뜨려주고 예능감을 멋지게 드러냈다. 우승한 건 덤이고 히든싱어에 나와서 잃어버린 초심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라며 흡족해했다. 참가한 모창 능력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후배들이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시나 모창 대상 가수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가수답게 모창 능력자들도 엄청난 실력들을 선보였으며 20분이나 연장된 방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날 방송 시청률은 6.838%를 기록했다. 이는 히든싱어4 방송분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간대 지상파와 종편의 다른 프로그램 시청률을 넘긴 수치였다. 다만 왕중왕전 직전에 가수들이 모창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부분이 모창자마다 나오는데 임재범의 모창자만 따로 녹화한 게 아니라 임재범 편 종료 직후에 함께 통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아 방송 출연 자체는 여전히 많이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28일 방송된 JTBC 히든싱어4 출연으로 주말 포털 사이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줄세우며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군 데 이어 방송 직후 1만여 장의 공연 티켓을 팔아치우는 저력을 과시했다. 2017년 6월 12일 부인 송남영이 향년 45세에 갑상생 암으로 사망했다. 사별을 한 뒤론 어떤 앨범 활동도 콘서트도 하지 않은 채 팬들과의 소통도 끊어졌다. 2022년 6월 16일 미디어 청음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아내와 사별한 후 음악, 텔레비전을 끊었었다고 한다.
2020년까지만 해도 평소보다 15에서 20kg 덜 나가는 체중에 머리카락은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라 주변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2021년 5월 14일 임재범 소속사 측은 임재범 공식 SNS 계정 및 유튜브를 통해 임재범의 21년 전 앨범인 메모리스의 최초 녹음 릴 테이프를 발견했으며 데이터 복원 중에 있다고 알렸다. 2022년 5월 9일 드디어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식 메타와 팬카페 등의 응원을 부탁한다는 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으며 임재범 본인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도 새롭게 오픈되었다. 유튜브에 임재범 본인이 직접 출연한 쇼츠 동영상이 업로드되었고 홈페이지에 신규 앨범 녹음 장면으로 보이는 스틸컷도 업로드되어 공식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을 암시했다. 2022년 6월 16일 정규 7집 선공개곡 위로가 발매되었다. 2015년 데뷔 30주년 앨범 이후 약 7년 만에 활동 재개이자 10년 만에 새로운 정규 앨범인 셈이다. 7집 앨범은 현재 작업 중이고 프롤로그 곡인 위로를 시작으로 7월 중순부터 1막, 2막, 3막, 에필로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음원을 공개하며 올해 하반기에 앨범을 최종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집의 가사 대부분은 너를 위해를 쓴 작사가 최정은이 썼고 또 임재범 스스로 밝히길 노래를 오랫동안 안 해서 톤이 얇아졌고 전에는 반가성 창법을 썼는데 지금은 진성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다. 2023년 1월 6일 첫 방송된 비긴 어게인 인터미션에 출연했다. 버스킹 형식의 콘서트를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많은 팬들이 그의 출연을 반겼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방영된 싱 어게인 3 무명 가수전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첫 오디션 심사위원 출연인에다 실용음악계에선 이미 보컬 레전드기도 하고 가장 연장자인지라 주변 심사위원들이나 참가자들이 첫 등장 시 경악한 게 포인트이다. 허나 독소를 내뱉을 것 같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젠틀하고 솔직담백한 심사평을 해서 호평을 받았다. 잘한 참가자에게 주는 참 잘했어요가 심사 시그니처 포인트이다. 앞서 말한 배우이자 가수인 손지창과 이복 형제다. 임재범의 아버지인 임태근 전 아나운서가 외도로, 쉽게 말해 정부인 외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 임재범과 손지창이다. 임재범은 임태근의 두 번째, 손지창은 임태근의 세 번째 여인의 자식이다. 즉, 둘 다 서자다. 게다가 임태근은 그렇게 낳은 자식들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아 손지창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픔이 어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임재범보다 못한 진짜 없는 아들 취급을 받은 손지창은 이후 방송을 통해 아버지와 재회했는데 방송분만 보면 3부자가 화해한 듯 보이지만 이후 손지창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건 방송사의 편집이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임재범은 이혼 과정을 이용해서 어찌어찌 출생 사유를 숨겨 임시성을 물려줬지만 손지창에게는 그렇게도 하지 못해 이리저리 떠넘기다가 결국 손 윗동서에게 떠넘기며 그의 이모부의 성인 손씨로 호적에 올라가게 만들었다. 임태근은 본처나 사실상 첩들에게나 너무 개차반 행동을 한 것이다. 손지창이 토크쇼에서 고백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대학교 합격한 후에 첫 등록금만은 아버지에게 받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었고 말 그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문전박대당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도 손지창은 나는 손지창이지 임지창이 아니다고 밝혔고 나와 오연수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을 임시로 개명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다. 애초에 손지창에게 손씨라는 성을 준 사람은 손지창의 이모부다. 손지창은 이모부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 아버지 임태근은 불륜으로 사생아인 임재범, 손지창을 얻었다. 이후 임재범은 1살 때 생모가 일본으로 떠나 어쩔 수 없이 키웠지만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은 채 숨겨 키웠다. 이후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야 호적에 올려졌다고 한다. 임재범도 자신의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한동안 방황했다. 하지만 손지창을 끝까지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런저런 소문이 나게 되고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아들아라며 감동의 재해 따위를 연출한다. 아버지인 임태근이 MBC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 간부에다가 파워까지 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연출에 응했던 손지창이지만 이후 그건 다 연출이고 난 그 인간을 아버지로 인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도 임재범과 손지창의 사이는 나쁘지 않다고 한다. 손지창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말하길 더 블루가 재결합했을 때 손지창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준 사람이 임재범이었다고 한다. 재수씨가 되는 배우 오연수도 임재범의 팬이라고 한다. 이후 승승장구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임재범 본인과 아버지 임태근, 이복 동생 손지창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았다. 동생인 손지창의 경우 자주 연락하며 만나고 있는 듯하며 삼촌인 손지창이 임재범의 딸을 무척 귀여워한다고 한다. 임재범은 한동안 자신을 무녀 동남으로 알고 있었으나 집안 어른들을 통해 지창이라는 이름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손지창이 스타가 되어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자 그것을 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기자에게 내게 숨겨진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지창이가 아무래도 내 동생인 것 같다라고 털어놓았다. 그 기자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는데, 왜냐하면 기자는 손지창에게 그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기자를 통해 이복 형제가 만나게 되고 손지창은 임재범을 만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형인 임재범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나서 실상을 알게 된 후 서로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알고 원망의 감정은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서로 나이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가슴의 상처도 적잖이 아문 듯하다. 임태근은 이전에 진해 군항제에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 또한 담석 수술 등으로 이미 몸이 크게 약해진 상태가 된다. 이런 아버지에게 임재범이 메시지를 날렸는데,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며 몸과 마음도 많이 망가진 것은 알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채찍을 들었다. 이것만 봐도 임재범이 임태근에게 쌓인 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래도 언젠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올 것 같다고 담담히 털어놓기는 했다. 손지창과 이복 형제이며 그 아버지가 임태근 아나운서라는 점이 최초로 밝혀질 당시 한 TV 연예뉴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도 임재범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일이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자식이 이렇다 저렇다 제3자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0년 1월 11일 사망한 임태근의 빈소를 상주로서 지켰다. 2022년 6월 청음회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했다고 하는 걸 보면 홀대했던 부친임에도 친부는 친부인지라 임태근에 대해 일종의 애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비긴 어게인 출연 당시엔 살아계실 땐 참 미웠던 부친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종종 생각난다며 그리움을 표하기도 했다. 연기를 한 적이 있다. 실제로 한땐 배우가 될 생각도 했다고 한다. 1991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에서 기자 역으로 출연했다. 은근히 비중이 있는 조연으로 나오며 의외로 연기 발성이 상당히 좋다. 첫 연기 도전치고는 내용이 꽤 하드한데 여주인공 김성령을 겁탈하려다가 폭사한다. 영어 실력이 상당하며 김도균과 영국에서 밴드 활동을 시작할 당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으나 영국 생활 6개월 만에 생활 영어를 마스터했다라는 카더라가 전해진다. 참고로 임재범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다. 김도균이 아궁이에 출연했을 때 미국인이 임재범의 영어를 들으면 네이티브 영국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영어 발음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어를 쓰는 장면들을 보면 영국 영어뿐 아니라 미국식 영어에 미국 남부식 영어, BBC 아나운서 흉내, 인도식 영어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영어 억양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흉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원어민들을 상대로 영어로 자연스럽게 농담까지 칠 정도이니 영어 실력에는 도 같은 셈이다. 유튜버 영어 알려주는 남자는 완벽에 가까운 영국 영어 구사하는 임재범 영어 실력이란 제목으로 임재범의 영어 발음 실력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일부에선 한국 소몰이 창법의 창시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수요 예술 무대에서 저도 웃긴 놈이에요. 헤비메탈 하다가 소몰이 창법인지 소몰이 국밥인지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했잖아요. 제임스 잉그램이 헤비메탈 하는 거 봤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다만 임재범의 고음 스타일은 엄밀히 따지면 두성으로 2000년대 중반 당시 가수들이 구사한 힘으로 밀어붙인 소몰이 창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밤이 지나면에서 소몰듯 하는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넣긴 했는데 그것을 보고 소몰이 했다고 언급한 것일지도 모른다. 음색이 비슷한 가수로 마이클 볼튼이 자주 꼽힌다.
임재범 솔로 데뷔 후 한동안 한국의 마이클 볼튼 소리를 듣기도 했고 마이클 볼튼의 곡들도 종종 커버했다. 다만 임재범이 중저음 소울톤을 연습하다 보니 비슷해진 거지 마이클 볼튼만 참고한 건 아니고 실제 들어보면 똑같진 않다. 젊은 시절 헤비메탈 보컬로서의 자신을 회고하길, 느낌은 화이트 스네이크의 데이비드 커버데이를 닮고 싶었고 중음은 디오의 로니 제임스 디오를, 고음은 그레이엄 보넷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했다고 한다. 물론 상기했듯 이금희의 가요 산책에서 임재범 본인이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부인했기에 걸러들 필요는 있다. 한 보컬만 팠다기보단 방송과 라디오, 팬카페 등에서 직접 언급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냥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가진 보컬들은 다 따라해봤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송에서 모창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점이 많이 묻어난다. 애초에 펑크록 보컬에 대해서 언급하는가 하면 승승장구에선 잠적하던 시절에 이니그마 앨범을 들고 산에 들어갔던 얘기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음악을 폭넓게 많이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방송에서 트로트도 자주 듣고 부른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또한 훗날 헤비메탈 씬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자신은 변절한 것 같아서 후배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고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거나 사랑 고백할 때 부르는 노래 거의 1위였다. 다만 시간이 흘러 음치들도 부르다 보니 과유불급이라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면 싫은 노래로 뽑기도 했다. 사실 웬만큼 노래하는 사람이라도 임재범의 창법은 상당히 따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곡과 비교 효과가 나서 쉽게 부르기 어렵다. 그래서 남자들이 부르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노래의 가수로 유명하다. 너를 위해 고해 등이 대표적이다. 그 이유는 노랫말이 애절해서 마초적 판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술 마시고 즐겨 지르는 노래지만 남자가 부르긴 다소 음역도 높고 임재범만한 가창력이 없으면 여자들에게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허세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임 와우 유저인 것을 콘서트에서 인증했다. 사용 캐릭터는 트롤 남자 캐릭터라고 한다. 와우 갤러리에서 그를 어떻게든 찾아낸 후 가방을 주는 훈훈한 모습이 일간 베스트로 올라가기도 했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할 당시 삭발을 했는데 암 투병 중인 아내가 치료 관리 이유로 삭발을 해야 했고 아내가 그런 일을 겪는데 자기만 머리를 기르고 있을 순 없다는 이유로 자신도 삭발을 해버렸다. 나는 가수다 인터뷰 도중 투병 중인 아내가 남편이 1위를 했다는 사실에 전화상으로 매우 좋아하자 10년 만에 아내가 행복해했다며 눈시울을 훔치기도 했다. 알게 모르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인터뷰 속에서 묻어난다. 특히 지하철에서 시비를 걸던 남자가 급기야 딸을 울리자 내 딸을 울리다니 하며 야수처럼 격변했다는 일화가 인터넷 카페에서 공개된 적이 있고 딸에 대한 사랑은 이미 2004년경 5집의 홍보 때 그 기미를 보여준 적이 있다. 뜬금없이 딸의 사진을 내보이며 딸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는 말을 했었다. 야수 돌변 사건은 어찌 보면 예견된 사건인 셈이다. 고현정 쇼에 출연해서 이때 상황을 자세히 밝힌 바 있다. 본인 말에 의하면 1962년생이지만 1967년 2월생인 신대철과 같은 학교 동창사이다. 신대철은 2017년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108회에서 임재범이 나이가 한참 위이지만 같은 동기라서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블랙 신드롬의 보컬 박영철은 몇 년 전 자신의 자전적 수필에서 임재범으로부터 이런 이유 탓에 주민등록증의 생년과 실제 태어난 해가 다르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가족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아버지 때문에 족보가 꼬인 게 큰 듯하다. 고교 급식왕에서 호적상으로 68년생이지만 실제로는 66년생인 백종원이 재범이와 친했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같은 해 입학한 동기 동창이라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 사이로 지내는 듯하다. 65년생 전 국회의원 최재성도 임재범의 1년 선배이지만 임재범과 돈독한 친분을 가졌었다고 한다. 65년생 김종선은 임재범을 항상 형이라고 부른다. C9를 탈퇴하고 제52 보병사단의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2011년 나는 가수다 출연 후 다시 태어난 거인 콘서트 무대에서 난 도시락 특공대인 방위 출신이다라며 유쾌한 입담을 선보이기도 했다. FT 아일랜드의 이용기를 방송에서 자신의 양아들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 나이차도 딱 부자뻘이긴 하다. 2011년 MBC 예능 프로그램 바람에 실려에서 함께 미국 버클리 음대로 떠나 공연을 했고 그곳에서 이용기가 고해를 열창한 모습을 본 임재범은 아이돌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고 했다.
그 후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